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입니다. 이게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1950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젊은 승려 한 명이 교토의 국보 금각사에 불을 지른 그 충격적인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소설이 그냥 단순한 사건 재구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집요한 질문이라고요. 그렇죠.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 그 역설일 겁니다. 보통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하고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금각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자 저주가 되는지, 주인공 미조구치의 어둡고 뒤틀린 내면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거든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보는, 그런 작업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그 어두운 내면의 주인공 미조구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그의 배경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말을 더듬는 병약한 시골절의 아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말이 금각사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죠. 네, 그에게 금각사는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현실의 추함, 또 자신의 결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 그리고 관념 속의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던 거죠. 바로 그 말더듬 설정이 이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장치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 놓인 투명한 벽 같은 거죠. 투명한 벽이요. 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치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점점 더 자기 안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현실 세계와의 소통이 막히자 그는 금각사라는 관념의 세계 속에서 완벽한 소통을 꿈꾸게 된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현실에서 좌절될수록 관념의 세계는 더 견고해지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금각사에 제 발로 들어가 수련승이 되었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의 금각사는 그의 상상 속 이미지와는 달랐던 거죠. 그렇죠.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배반하니까요.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완벽한 금각사라는 관념이 그의 현실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자료에 나온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가 여성과 관계를 맺으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환영처럼 금각사가 나타나서 네, 맞아요. 그와 현실 세계 사이를 딱 가로막잖아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 폭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름다움의 폭력이라. 미조구치에게 금각사는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는 금각사를 숭배하지만 동시에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자신의 평범한 삶, 인간적인 욕망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 셈이죠. 이건 마치 완벽하게 아름다운 새장 안에 갇힌 새와 같아요. 와. 새장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와. 아름다움의 폭력이라는 표현이 정말 그렇게 내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흔드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 대학에서 만난 친구 가시와기요. 저 이 캐릭터가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역시 안짱다리라는 신체적 결함을 가졌는데 미조구치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죠. 정반대이면서도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미조구치가 자신의 결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아름다움이라는 관념 뒤로 숨었다면 가시와기는 자신의 결함을 오히려 무기로 삼아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그는 사람들은 내 다리를 보고 나를 경멸하거나 동정하겠지. 그럼 난 그걸 역으로 이용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아주 냉소적이고 영리한 허무주의자예요. 맞아요. 그는 미조구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관념 속에만 있지 말고 행동해라. 세상을 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요. 네, 끊임없이 부추기죠. 잔류에서 언급된 두 사람이 난젠지 정원에서 나누는 대화는 이 소설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 정말 중요하죠.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정원을 보면서 가시와기는 인간의 손이 닿았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며 그 영원성을 비웃고 미조구치는 그 영원성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잖아요.
이 둘의 대립이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가시화기는 삶의 본질을 인식이 아닌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아름다움을 그저 바라보고 관조하는 미조구치를 그는 경멸하죠.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너의 말더듬이나 나의 안짱다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여자를 안으려고 할 때, 즉 행동하려고 할 때 비로소 장애가 되지. 와, 그 말은 이 말이 미조구치의 폐부를 정확히 찌르는 날이었습니다. 결국 가시화기는 미조구치에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어쩌면 악마와도 같은 존재예요. 자신의 장애를 무기로 쓰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를 더 깊은 허무주의와 행동주의로 이끄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미조구치 개인의 심리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당시 일본의 시대적 배경 말이죠. 패전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모든 권위와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천황을 위해 죽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는데 다음 날이 되니 그 모든 게 부정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뭘 믿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 미조구치의 눈에는 오직 금각사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져도 저 금각사만큼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켜왔으니까요. 그의 집착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떤 역설이죠? 그 영원한 아름다움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파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 미군 전투기 공습 경보 장면이 딱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장면. B-29가 교토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순간이잖아요. 다른 승려들은 다 도망가는데 미조구치는 오히려 황홀경에 빠지죠. 맞아요. 금각사와 내가 함께 불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현실의 공포마저도 그에게는 아름다움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보여주죠. 네. 바로 그 순간 미조구치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과 금각사를 갈라놓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전쟁조차도 아니라는 걸요. 금각사 그 자체가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 영원하고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한 찰나를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자신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 이 절망감이 결국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클라이맥스인 방화 장면으로 달려가는 거군요. 네. 소설의 묘사를 보면 그가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불을 찌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던 아름다움이라는 신을 죽이는 제의였던 셈이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활활 불타오르는 금각사를 언덕 위에서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나지막이 독백하죠. 살아야겠다. 네.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섬뜩하면서도 어떤 해방감을 줍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절대미의 감옥을 제 손으로 파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현실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된 겁니다. 파괴를 통한 창조, 죽음을 통한 재생이라는 이 소설의 핵심 주제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이 소설이 단순히 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한 것을 넘어 미시마 유키오 문학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주제가 집약되어 있죠. 아름다움에 대한 광적인 집착, 행동과 관념의 대립, 파괴를 통한 실존 확인 같은 주제들이요. 심지어 어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의 비극적 최후를 예고하는 예언서 같다고도 하더군요.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죠. 그렇다면 말이죠. 195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자료 중 하나가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바로 SNS 시대와의 연결점입니다. SNS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에서 보는 건 뭐죠? 완벽하게 보정되고 연출된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들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도달하고 싶은 모습들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미조구치에게 금각사라는 관념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SNS 속에 이상적인 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상적인 타인의 삶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셈이군요. 그리고 그 완벽한 이미지 앞에서 현실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괴리감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미조구치가 완벽한 금각사의 이미지 때문에 현실의 여성을 마주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긍정하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미조구치는 70여 년 전 인물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조금씩은 살아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각사는 확실히 한 번에 술술 읽히는 편안한 소설은 아닙니다. 주인공의 병적이고 뒤틀린 심리를 따라가는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쉽지 않은 책이죠. 하지만 그 불편한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고 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름다움, 존재, 그리고 해방이라는 가치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이 소설을 통해 방화범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내면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역설적으로 빛나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생의 의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아마 당신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소설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 후에야 비로소 주인공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아이러니한 결말을 굽씹어보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때로는 감옥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다고 이상적이다라고 믿고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혹시 당신을 현실에 발딛고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금각사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